네,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지금 너무 자주 열어가지고 향후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열어볼게요. 향후엔 재개발이나 등기부 기초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부로는 좀 매번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은 좀 안 들릴 수 있게 어, 그렇게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등기부 진행을 하면서 등기부를 한번 배워보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구 하나리움 퀸즈 10월 10월 2일 오늘이죠. 대구 갔다가 내일은 이제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물건인 개정 5구역 태화 아파트에서 좀 특강을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갈 생각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이 이거는 뭐 24년 5년까지도 하면 되게 많은데 굉장히 큰 거래 물건이 있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이후에 가압류권자에게 정보를 얻어서 이 정보를 토대로 좀 수사가 가깝게 조사를 좀 한 다음에 좀 싸게 28억 정도에 낙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관계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 물건은 토지를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쪽 마지막 애가 이만큼 토지를 물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거 이제 구분소유적 공적 관계가 생겨버리는데 이런 거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등기부상의 검토를 통해서 좀 싸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있거나 하는 거에 실마리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어, 있거든요.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될 가장 큰 문제로 보면 배당하고 이 대항력 두 개를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2개월 정도는 꼭 투자를 하시고 경매를 하시면 남들보다 굉장히 월등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 이게 여러분의 하나의 건너야 봐야 될, 꼭 이뤄내야 될 성과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나는 배당과 대항력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증액보증금의 대항력, 이거는 증액보증금은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이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우선일 때만 성립합니다. 알겠죠? 근저당보다 후순위일 때는 증액보증금의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첫 번째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10년 정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수천 명을 가르쳐 봤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돌아가신 분, 기본을 하고 가신 분이 오래 가고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생일 지키는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부동산은 고액이 들어갑니다. 그죠?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저는 이제 주로 내 집 마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일단은 자기가 가진 자산에서는 가장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나 2회 정도만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고점에 매수했다가 저점에 쫄아서 팔아버리게 되면 요걸 두 번만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현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좀 투자할 이 부동산 고액 자산의 어, 생활 기록부? 저는 자산의 생활 기록부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생활 기록부인 등기부, 이거를 갖다가 꼭 한번 익혀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여러 번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을 때마다 조금씩 들리는 게 달라지고 심화되니까. 그러나 오늘은 조금 대구에 온 김에 대구에서 물건 돌았던 것도 임장을 한번 해보면서 그걸 등기부로 설명을 드리고 과거 경험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자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한 5건 있었고 올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중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시고
이 피해를 통해서 나 경매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피해는 반드시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끼고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연관되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그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허그하고 연관된 것 중에 굉장히 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대항력 포기 물건이 공지가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두 달에 한 번씩 엑셀파일로 공지가 돼요. 이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사기 물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물건으로 매입 임대 주택을 최근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년 대비 2000% 정도 증액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 향후 여러분이 빌라 컨디션이 좋은 신축인데 낮게 낙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허그가 들어와서 그거를 전세 사기 피해자의 구상권, 즉 먼저 돈을 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찾을게라는 경매 형식으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매수 형수권 가능해요. 얘네들한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경매 중에 공유자 우선 매수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 공유자 우선 매수하고 동일하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개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무료 특강이지만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다면 향후에 수업을 들어오셔도 되지만 혼자 공부를 하시게 되더라도 요 두 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과 배당 구분, 그다음에 요거의 사례 점검 이렇게 보시면 스스로 하시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꼭 찾아보세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가시는 재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는 여러분이 경매로서 낙찰을 받는 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세나 월세 정도는 다 살잖아요. 여러분 꼭 자가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를 살 때도 집주인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임대인으로서의 제가 어떤 임차인이 가장 까다롭고 힘든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전월세 입장에 있다면 가장 까다롭고 힘든 임차인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등기상에 자신의 권리를 표기하는 절차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는 이걸 임차권 설정이라고도 불러요. 임차권 설정을 해놓으면 뭐가 좋느냐?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과정까지가 이해가 된다. 1번. 이해 안 되시는 분 2번. 오케이, 이해되시죠? 많이 들었던 분들이니까 저한테 오신 분들이야 완전히 저를 처음 보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어, T스러운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좀 필터링이 좀 되는가 봐요. 그쵸? 오늘은 좀 기분이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대구 부산이 저를 좀 많이 반겨주는 곳이라 기분이 좋네요. 일단은 그리고 또 등기부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하자가 이를테면 이겁니다. 뭐 동호수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정정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으시면 경쟁률이 거의 없는 물건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분 권리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서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무를 상환한다거나 이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되거나 이런 물건들 있죠. 변경되거나 아니면 취하시키거나 이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지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걸 최근에 추가했네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유명한 분이죠.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 어, 저는 송중이라고 부릅니다. 송중님이 자기 돈 3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20억짜리를 낙찰을 받고 그거를 단기간에 명도 처리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도 들어두시면 도움이 상당히 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 이런 물건 배분 요구 없이 자동 배당 처리된다는 사실도 최근에 2회 정도 도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한 번 더 떨어지면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셨던 임차인이 있었어요. 근데 임차권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대항력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항력도 있고 배당도 자동으로 참여해서 본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면 굉장히 어떤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오판을 할 수 있다. 2회나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 안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사례고 여러분 주변에 흔하게 나타나는 사례고 제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내 사례는 아니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경매를 하고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료특강이라고 해서 뭐 영강, 무료특강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게 1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종합적으로, 안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네라고 들어오시면 실제 수업을 진행되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께 듣거나 여러분 책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1년 7개월 정도 증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효과에 대해서. 꾸준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여러분도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줄부서미 챌린지는 뭐지? 이게 이제 조금 유행이 됐잖아요. 이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50명은 되시니까. 그리고 1년 7개월째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해 가시면서 좀 조급함을 좀 버리고, 어, 소개드릴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를 수업 내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읽어보시고, 좀 재밌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번 달 티타임을 하시고, 저를 이제 만나시면, 모텔스테이 고시원으로 사업을 확장하신 분을 보고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수원 쪽에다가 이렇게 또 스테이를 차리신 분이 계세요. 요거 분을 또 찾아갈 수도 있겠고, 다가구식으로 해가지고 찾아가서 송중령님의 집에 가서 한번 또 티타임을 받을 수 있겠고, 여기 가시면 이 티타임을 하면 또 영감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용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나는 용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오늘 수업을 듣고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달만 50세기강 10분짜리입니다. 10분짜리 모아 있으니까 이거 듣고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몰아서 들으면 하루 이틀에도 됩니다. 유튜브에도 다 그냥 올려놨어요. 그런데 모여져 있지가 않아서 여러분 찾기가 어려우실까 봐 그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무료 특강도 지금 거의 제가 매주 한 것 같거든요. 어, 뭔가 제가 재밌지 않으면 좀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항상 만나시는 분들마다 제게 영감을 주고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화요일 날 했었고, 6개월 동안 거의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흔하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이제 별로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항상 다른 이야기들이 터지고 가지고 오는 사연들마다 해결드린 사건들이 다양해집니다. 어떤 분은 채권 추심 같은 문제를 물어보러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명도에 대한 고민을 물어보러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장이나 형사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오시는 분마다 굉장히 달라지는 강의로 여러분께 많은 보답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퀸즈 임장을 갔다 왔고요. 내일은 부산 태화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임장을 미리 해봅니다. 부산에서는 서쪽은 뭐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에 거래가 많다면 들어갑니다. 그게 경매입니다. 아시죠? 왜냐면 사람이 살고 싶은 동쪽은 해운대 광안리잖아요. 비싸요. 경쟁은요? 높아요. 수익은요? 좋겠지. 이해되십니까? 이쪽을 어려운 물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아무도 안 들어본 하는 쪽에 어려운 물건까지 결합을 하는데 거래량은 나온다면 여기가 수익이 훨씬 큽니다. 이게 이해되시면 1번. 부산 대구 분들한테는 제가 되게 좀 오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제가 갔던 곳은 전주도 갔고, 속초도 갔고, 양양도 갔고, 광주도 한번 간 적 있는 것 같네요. 부산은 지금 세 번째인 것 같고요. 대구도 한 세 번째 된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왔네요. 예, 강의 신청이야, 뭐, 동민님이 주관을 해줄 겁니다. 이 우리 학원장님, 시드스쿨 원장님이 동민님께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해요. 저분은 저하고 이제 DNA 자체가 달라요. 저는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DNA라면 동민님은 아주 부드럽고 모든 사람을 뿜어주는 유재석 같은 느낌 나요. 외모도 좀 유재석 같은 느낌도 좀 있죠. 훨씬 잘생기긴 하셨지만 그리고 턱걸이도 엄청 잘하세요. 아시겠죠?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턱걸이도 막 지금 보니까 20개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부산 숙소고요. 내일 부산에서 만나실 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 주변에 계시다면 뭐 추석 때문에 이 근처에 내려오셨다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출근한 사람 얼굴도 좀 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생겼어요, 동민님. 좋아하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얼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할인권 이번에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한등도 10% 할인 해가지고 3명씩 이렇게. 이러면 최소한 7명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7명 수강 확정이네요. 그죠? 할인해 주니까. 게다가 강의를 굉장히, 등기부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학원, 애기 영어 학원 한번 보내는 돈보다 더 싸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어, 싸게 했고요. 그리고, 어, 책, 일렉트로닉 책 다 들리고요. 그 챌린저들이 증명해 주는 거를 여러분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이제는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언들 들어보시고 나서 등기부에 대한 사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중첩된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시는 분도 수업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좀 유머 섞어서 넣었는데 오늘은 그 유머 코드가 좀 아니라서 조금은 진지하게 해보면요.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구별을 해드릴까 해요. 이게 이제 실전반 같은 거나 수강하시거나 멱살반 수강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전세권을 임차권하고 나눠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목표는 뭘까요, 결국? 내 전세금을 지키는 거죠. 월세 보증금이면 보증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원래 포인트는 보증금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이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한 거는 계약을 잔금을 완료 전에 배당받기 위해서 배당 우선순위를 점하는 겁니다.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럼 임차권 설정은 뭐냐? 이거는 전세권 계약 잔금 완료 전이 아니고 계약 중에 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두 개가 이유가 달라요. 이건 애초에 내가 전입신고나 확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서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갔어. 대구나 부산으로. 그래서 한 1년 살아야 돼요. 주말부부 해야 돼. 그래서 신이 선물해 주신 주말부부 집을 하나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이유로든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권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또 전입신고 함부로 옮기면 또 주택수 문제도 산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입 확정을 못 하니까 내 전세금은 우선적으로 지켜두고 싶어.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전세권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배당 우선권을 등기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말하기 좀 껄끄러운 거. 와, 지금 진짜 구체적인 질문. 이건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얘기를 드릴게요. 갑과 을이 바뀔 때입니다. 오케이? 봐봐요. 전세권 설정을 말하기 좀 껄끄러운 지역이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전세금을 못 받을 확률이 제로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만, 내가 전입 확정을 못하면 부탁해야지 뭐. 그때는 본인이 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해줍니다. 저도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집주인이 을이에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는 전세권 설정을 무조건 응대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기가 7번이야. 서울은 지금 이런 곳이 많아요. 이게 임대차 3법을 좀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밀려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약되고 4년 갱신한 사람들이 다시 계약해야 되는 거면 대기 순번을 벌어야 돼요. 전세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 7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럼 빼버리지 뭐. 귀찮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 하지. 이해되시죠? 본인이 갑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자기 객과나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것도 중요하죠. 이건 지방 같은데 출장 갔을 때 갈 얘기를 하면. 근데 두 번째 거는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뭐 경매 넘어간다는 얘기 들리고 뭐야 이거 경매 등기가 기입 등기가 되고 뭐야 이거 야 씨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여러분 나에게만 이런 일은 없어요. 모두에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후에 대응하는 절차예요. 그럼 대응 절차로서 전입은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확정도 되어 있는데 나는 보호를 좀 확실하게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 성적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주인이 등기소까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까요? 주인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순위 담보대출을 할 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했다거나 해서 본인이 하자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잘못된 행동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피해가 갈 거. 그러면 주인이 동행해서
임차권 설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공행해서 가능해요. 이건 임차권 설정이라 불러요. 그런데 보통 전세금 안 내주는 거는 뒤에 전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안 해주겠죠?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동의하지 않겠지. 그래서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단독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이 단독으로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이런 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이게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고 겪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필기를 해서 복습을 하십시오. 오늘 말을 좀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오늘 말 좀 천천히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말 빠른가요? 오늘 말 안 빠르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이 얼마나 빠른지 알 거예요. 저 래퍼예요, 래퍼. 나는 래퍼, 래퍼. 음. 그래서 봐봐요.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얘는 대항력이 있는 겁니까? 배당을 받는 겁니까? 이것까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으면 무료특강에서도 엄청난 걸 얻어간 거예요. 얘는 배당입니까? 대항력입니까? 지금도 이제 의미가 나뉘네. 대항력은 전입신고로만 설정이 됩니다. 이건 전입신고로만 설정이 돼서 이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은 배당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아시는 분이 중수 이상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은 없어요. 사실상 1억 2천보다 낮게 낙찰이 되면 이게 만약에 낙찰이 1억이 된다. 그러면 2천은 못 받는 거야. 요거 이해되시면 1번. 배당의 의미를 알겠나요? 만약에 이게 임차권 설정이었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임차권 설정이었고, 임차권 설정 옆에는 계약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일자 4개를 적게 돼 있습니다. 날짜가 4개가 기록이 돼요. 이렇게. 그중에 전입신고가 요 근저당, 을구의 근저당 잡거나 압류받은 날짜보다 선순위 빨라요. 선순위에 전입신고가 있어.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만약에 이게 임차권 설정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낙찰이 1억에 돼도 2천은 낙찰자가 내줘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시면 1번. 이게 구별이 되시면 지금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무료특강이라고 해도 돌려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됐어. 그럼 나는 중수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중수 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지금 전세 계약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전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부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민법이고 이런 디테일들이 계속 개정법으로 판례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있어야죠. 그게 제가 돼도 되지만 저를 통해 아신 여러분들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4월 이후에는 당해세가 압류로 잡혀 있어도 임차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당해세가 법정 기일 중심으로 받으니까 교부 시점에서 우선권을 가져서 전세권 설정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고.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됐으니까 임차권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당해세는 선순위에서도 임차권이 이깁니다, 이제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 없고 우선 변제도 안 됐어요. 그런데 23년 판례 이후로는 정상적인 계약이기만 하다면 등기부를 알고 들어온 임차인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30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으면 30까지 꼭 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향후 등기의 경매,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게 나와서 날짜가 땅땅 있더라도 이 이후에 전입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전입 1, 2인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깔세입니다. 깔세니까 얘들 내보내기 쉬워요. 이렇게 수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얘네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깔세가 많겠지만 얘네도 한번 반드시 알아보자. 혹시나 피터팬 같은 데서 보고 뭐 나 짧게 살 거니까 하고 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들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십시오. 네, 대체로 이런 사람은 없긴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 이게 예외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등기부는 몰라도 부동산에서 보여줄 때
전세금을 입금하려고 하면, 야, 전세금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 떼보니까 얘 지금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긴 해. 근데 한 1, 2년 걸릴 거니까 그동안 살 거야? 하고 물어보겠죠. 아니면 피터팬에서 거래를 하다가 본인이 등기부를 한번 떼보면 경매 기입 등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나왔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죠. 등기부를 모르는 사람도. 이거 경매 넘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집주인이 경매 넘어갔는데 그 금방 갚을 거고 빨리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약을 했을 수는 있지. 그러면 임차인이 당한 거잖아요. 이 당한 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 보통 여러분이 어지간히 급하지 않으면 그런 물건은 계약 안 하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임의 경매 개시 결정돼 있는데 그 계약을 하실 거예요? 보통은 안 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 계약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방금 전세 들어갔던 계약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있죠? 못 받게 되면은 전세금 안 주면 요거 하세요. 요거 신청하면 천하무적이에요. 집주인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세를 주지도 못합니다. 이게 돼 있으면. 그리고 요거 하나로 경매를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집을. 오케이? 아까 물어보신 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포인트만 얘기를 하자면 확정일자만 있으면 배당 못 받아요. 확정일자가 배당의 기준이 되긴 하는데 배당의 기준이 되긴 하는데 배당 받으려면 전입 플러스 확정해야 돼요. 아니면 전입 확정이 없다. 그럼 뭐? 전세권 설정하면 돼. 오늘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겠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서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르트강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전입 확정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안 돼. 지금 나 서울 살아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주말부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임차권 설정하고 차이는 뭐지? 임차권은 전세권하고 달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일자, 점유일자를 다 표기해 놓기 때문에 얘는 대항력까지도 있다. 근데 전세권 설정은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배당만 받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땐 이건 전에 하는 거고 이건 후에 하는 거다. 임차권 설정의 종류는 두 개가 있다. 집주인이 데리고 가서 동의하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집주인하고 같이 하는 게 되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그 등기부에 써 있으면 이거는 집주인 동의 없이 한 거다. 이해되시면 1번. 지금 이거 엄청 어려운 개념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2달 이상 걸리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려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갈급하고 많이 급한 상황에 있으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면. 그런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저를 만나시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질부님 도와주세요. 제 방향을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살려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걸 막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못 살아요. 주변에 꼭 좋은 사람, 조금 알고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하고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겠죠? 주거임차인이 5천에 65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는 전입일자가 많이 늦어도 상관없어요. 왜 늦어도 상관없느냐? 선순위보다 얘네가 늦어도 얘는 소액임차인이라는 걸로 보호가 됩니다. 소액임차인의 조건은 전입하고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점유 유지하고 배당 신청까지 하면 소액임차인 유지가 돼요. 소액임차인은 서울 기준으로 25년에 1억 5천 대상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최우선 변제는 말이 어려우면 방공제, 은행에서 말할 때 막 방빼기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억을 대출 받고 싶어. 근데 서울에서 3억을 대출 받으려면 5,500만 원 은행에서 빼고 2억 4,500만 대출을 해줍니다. 왜? 이 순서와 상관없이 맨 뒤에 있는 임차인을 받아도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했으면 우리가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소액 임차인이라고 불러요. 오늘도 소액님 이걸 물어보셨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계약을 하고 450건을 해도 다시 한번 묻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세요.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액 임차인은 사실 날짜를 볼 필요가 없다.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의 돈은 5,500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지켜집니다. 지켜진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다만 기준은 언제냐, 기준은 근저당하고 비교할 게 있으면 근저당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교된 날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5년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그러면 25년 기준으로 하고요. 21년에 근저당이 잡혀 있네? 그러면 21년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이건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계약의 기술을 하나만 부려본다면, 강제경매 개신 결정을 넘겨버린 조기판이 신청한 금액 자체가 작잖아요. 조기판이 지금 청구를 6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기판에 600만 원을 내가 일부 줄 테니까, 내가 낸 보증금으로 얘를 상환을 하고, 특약사항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상환하는 것을 특약으로 한다라고 적어놓고 계약서를 맺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간 물건인데 너무 좋아. 내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에어비앤비를 돌리거나 단기 임대를 하기 너무 좋거나 나 이 집에 꼭 살고 싶어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신영이한테 말해서 특약사항에다가 내가 낸 보증금에서 이 600만 원 상환하고 경매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문장 한 문장만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들어간 물건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올 것 같거나 이런 건 하재가 있는 물건이니까 사람이 월세를 싸게 내놓겠지. 이거 월세 싸게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지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 좋은 거 많이 알려드렸죠? 너무 많이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등기부가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돈 버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한 번은 꼭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한 번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등기부는 좀 시간 날 때마다 무릎 안 가라면 들으세요. 왜냐면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죠. 판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매년. 매년 여러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판례 다 뒤지고 찾아보고 법제처 찾아보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료특강 한번 들어보는 걸로도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면 뭐 정규반에서 한번 만나보고 제대로도 한번 배워보고 유튜브에 제가 올린 것들도 한번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을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여러분이 왜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본인을 좀 지켜갈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을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이 지켜지게 됩니다. 언젠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우리 다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정보로 경매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경매계장은 이 등기부를 보고 그 물건에 해당하는 거를 매각 물건 명세서로 요약합니다. 이게 요약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등기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왜 이 요약본이 여러분 눈에는 그냥 네모난 칸이고 그냥 한글로 보이느냐면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맞죠? 제가 잘 골라왔죠? 여러분 이 네 개 단어 모르죠? 모르니까 안 읽어지는 게 뭡니까? 이 단어가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읽어지고. 그 다음에 임차인 배당. 임차인 배당도 안 읽어지고. 우선 변제권이란 말도 있을 텐데, 어디? 어, 네, 4번이 어려워요? 오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배당받는다는 뜻입니다. 배당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금이 5억 7천 있는데, 요거 배당 신고했잖아. 이 배당 신고했으니까 배당받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제일 아래 있어요? 어디? 제일 아래? 여기 있네. 단어가 좀 어렵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럼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선 변제권을 배당이라 부른다면 대항력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전입신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입신고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돈을 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구별됩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바로 구별이 안 돼도 정말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2개월 정도의 많은 사례들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2개월은 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싶은 모텔 스테이 차리셔가지고 굉장히 엄청 실력 좋으신 분 있어요. 부동산 계 20년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2개월 걸렸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는. 하지만 오늘 감만 잡으면 돼요. 야, 배당받는 건 우선 변제권이래. 야, 이건 확정일자가 결정한다는데? 전입신고만 있어도 대항력은 있대. 그럼 낙찰자가 인수한대. 이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는 뜻은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 어떤 말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대항력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배당만 받을게. 인수할 거는 없애줄게. 이런 뜻인 거 알겠어요, 이제? 이게 들리면 돼. 이게 들렸다, 1번. 야, 낙찰자야. 너 인수할 거 걱정하지? 너무 걱정되잖아. 그 인수할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대항력을 포기해줄게. 오케이?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은 뭐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란 말이 6글자에서 어렵잖아요. 이게 전세금이에요. 보증금이고. 근데 이걸 왜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담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은 내가 지금 돈을 찾고 싶어도 지금 빼요, 못 빼요? 못 빼. 내가 이 집을 비워주고 빼는 돈이잖아. 그런데 돈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돈이 지금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빌릴 수는 없을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있어요. 근저당을 담보로도 대출이 나와요. 그거를 근질권 혹은 질권이라고 불러요.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가 갖고 있는 5억 7천이라고 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다가 근질권 설정자가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이 3억 6천을 해놨다. 무슨 말이냐? 5억 7천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3억 6천을 대출해줬어 라는 뜻이에요. 누가? 기업은행이.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러면 이건 전세대출 아닌가요? 전세대출인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담보 잡을 자산이 없어. 그러면 전세금을 담보 잡고 제3자인 은행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거. 경매에 넘어온 물건 중에 전세금이 경매로 넘어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전세금을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야. 본 적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최근에 찾아보시면 영등포에 있어요. 그럼 이건 집이 넘어온 게 아니고요. 전세금 5억 7천을 넘기면 3억 6천만 그 사람이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나는 입찰을 한 5.4억쯤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5억 4천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로 3천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 없어. 이해되시면 1번. 이런 경매도 정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예, MPL 같은 겁니다. MPL 이해하신 분이 있네요. 우와, 그럼 지금 우리 수업은 질이 높아. 지금 MPL을 이해하신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용어가 막히면 다 막힌다라고 해서 제가 눈으로 귀를 뚫어드립니다 하는 마법을 부려볼게요.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를 귀로 읽진 않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제게서 귀로 듣지만 원래 등기부는 여러분 혼자 고독한 방 안에 앉아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뚫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나 주변 부동산에서 하는 말 혹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 여러분이 안 듣게 하려고 둘이서만 속닥속닥 거리는 말이 다 들리기 시작해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게 다 들리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의 대화 때문에 유리해진 적이 되게 많아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특히 법률 용어가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원고 피고 관계에서 뭐 법정에서 안 만나기를 기원합니다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나면 전문가들의 가장 큰 태도적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이 쓰는 언어를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특권의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들립니다. 그러면 나나 나의 지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막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좀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저는 등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트로가 길었고요. 이제부터 등기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일강처럼 이어가는 겁니다. 등기부는 여러분이 사는 대다수의 아파트나 빌라 건물들을 집합 건물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를 매겨놓습니다. 이거를 타경번호하고 착각하는 분이 있던데 타경번호는요. 법원에서 물건에다가 매기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타경번호는 중첩이 가능해요. 성남지법에 있는 번호가 대구지법에 있는 번호랑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유번호가 아니야. 용어 헷갈리지 말라고요. 고유번호는 타경번호가 아니야. 이건 경매의 거고, 고유번호는 등기부 번호예요. 등기번호.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면적이 표제부에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요. 1인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 개가 있어. 방이 18개야. 그럼 이걸 우리는 부르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다가구이기도 하고 최신의 뭐 설비 같은 걸 몇 개 빠뜨리면 다중주택이라고도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해되시면 1번. 오케이? 이런 단독주택류들은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가 다르게.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의 소유주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걸 지상권 설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특수물권 배울 때 어려운 거 가면 이걸 다투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은 어떨 때 생기게 되냐? 단독주택이거나 토지인 거를 집합 건물, 위에 있는 이 집합 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로 바꾸려고 할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토지 위에 소유자가 한 명이었어야 되는 것이 단독주택의 원칙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제가 되게 천천히 잘 말하고 있죠? 오늘 빨라요, 안 빨라요? 이제 내가 되게 천천히 말하기로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은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 국민이 이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시간 내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니, 사정에 따라서 신청 돈을 내고 들을 수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 시간 내에 최대한의 내용을 다 밀어넣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랐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개념 잘 이해되죠? 제가 줄부가 천천히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이런 느낌 들죠? 그럼 제가 잘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제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대지권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대지권이라는 용어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지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전용 면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아파트 전체 면적 중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에요. 일개 동, 집합 건물의 일개 동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지도 각 주택이 얼마나 물고 있는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대장을 떼시더라도 집합 건물 사시는 분들은 대지권 등록부를 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정부24에 무조건 단다고 해서 무조건 떼는 게 아니라 정부24에서 뗄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건축물 대장은 전유부라는 이름을 떼야 돼요. 등기를 칠 때. 그 건축물 내에서 네 거는 어디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등기부의 갑구는 소유권의 변경사항이 표기되기 때문에 최초에 1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매매를 했다 그러면 2번으로 바뀌고 2번이 3번한테 증여했다 3번으로 바뀌고 3번이 4번에 경매를 넣었으면 경매 기입 등기 나오고 5번이 다시 매매하면 5번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의 이동 상황을 보여주는 번호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수정했다 그러면 다시 1번, 다시 2번 다는 걸 부기 등기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겠지만 여러분이 자꾸 임대사업자를 어떤 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계속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임대사업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는 내 소유권이 4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4번 소유권에다가 부기 등기로 다시 이래 나는 임대사업자임 5%못 올림 민간 임대임 이런 거 써놓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는 걸 부기라고 하고 이게 등기부에 기록되면 부기 등기라고 해요. 다시 1, 다시 2로 기록되는 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럼 여러분이 임대사업자 물건을 어떻게 파악해요라는 질문을 이제 안 할 수 있겠죠. 등기부 떼면 나와요. 그 사람 소유권 밑에 임대사업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올리고 싶을 때 시설 이용료라는 걸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월세가 50만 원인데 요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법적인 형식으로 피해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100만 원이라는 계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자꾸 실패하고 이런 이유가 이 사람들의 동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을 50위에는 도저히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내놓을 수가 없어 라는 거에 임차인도 그래 강남인데 어떻게 50위야 라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 이런 소유권의 변화에다가 제한사항을 걸어놓는 모든 권리는 다 갑구에 표시됩니다. 갑구에는 여러분이 이런 말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이건 늘상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기등기로 이렇게 짜잘한 사항, 뭐 변경됐다 달아줘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면 1-2번에 임대사업자임 이런 거 달아준다고요. 그리고 이 소유권에다 제한을 걸었잖아요. 가압류는 채권이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표시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야, 이 소유권을 경매 넘겼잖아.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되는 걸 우리가 부르는 말로 경매 기입 등기라고 부르는 거라고.
요거 이해되면 1번. 굉장히 쉽고 쏙쏙 이해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했다는 거, 압류 들어갔다는 거, 임의경매 다시 넘어갔다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록을 해주게 돼 있다. 어디에? 갑구에. 근데 채권자 누구야? 대부업체지. 이해되시죠? 대부업체가 들어가 있으면 일부 조합원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입주권을 안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놓으세요. 이건 지금 들리진 않을 거야. 좀 오버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개발 공부까지 하실 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울구는 소유권 외사항이라서 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이런 임차권, 질권 이런 게 기록됩니다. 외워놓으세요. 이 네 개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랑 하는 게 아니더라도 꼭 이 네 개는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표기되는 건 이렇게 표기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오고 근저당권자는 대부업체다. 근데 대부업체는 공식처럼 자기 돈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요. 돈놀이를 하거든요. 평균적인 돈놀이 이자는 24%입니다. 그러면 질권을 잡아놓고 두 번이죠. 두 번 설정해서 질권을 잡아놓고 이 질권 채권은행은 웰컴 저축은행을 모기업 삼아서 여기서 받아놓은 돈에다가 한 12%에 가져와. 그리고 24%에 이현태에게 빌려주면 12% 돈놀이를 할 수 있죠. 이게 대부업체예요. 대부업체. 20% 바뀌었대요. 저런 업데이트 좋습니다. 실행령님 누구야? 실행이 갑님이에요, 혹시? 실행이 갑이야? 저거는 대부업을 써놨어. 지금 실행령님은 대부를 써봤어요? 설마 대부를 하고 있어요. 대부업체를 하고 있어요? 저분 대박. 봐봐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해.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죠. 저런 분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자꾸 알려주시니까 저는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챌린지 와보시면 아시잖아요. 뒷타임 와보시면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전혀 여러분 쫄 필요 없다. 왜? 저는 그 사람들의 1년 전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전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파트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분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왔나요? 너무 제가 개인적인 상황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이고, 제가, 뭐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부는 꼭 표현 포함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경매 등기에서 말소를 할 때, 말소사항 목록을 써야 되거든요. 이 목록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물어본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목록은요,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요약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소유 지분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압류되어 있는 것 중에 이 회사 거를 내가 경매를 받았으면, 이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네개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울 게 몇 개? 네개인 거예요. 이건 네개를 말소해야 돼. 이 네개를 말소하는데 뭘 써야 되냐면,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접수 정보하고, 주요 등기 사항의 권리자하고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순위번호하고 등기 목적 압류. 요거를 전부 다 칸으로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1번. 요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경매 등기를 한번 쳐본 겁니다. 아니면 그걸 배웠거나. 말소가 제일 어렵거든요. 뭘 말소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네 개 말소시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소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23억대의 낙찰을 받는 걸 고려해서 이제 금매를 잡으셨던 분이 단기간 6개월 안에 지금 거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8억 거래 나왔어요, 이게. 많이 올랐죠? 이런 분도 계시다. 그래서 경매 지식을 알면 이런 거에 도움이 좀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면서 드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명도하는 문구는 이거 드릴 테니까 캡처하세요. 이 절차를 싹 다 알려드리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 무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명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무사에게 부탁을 하거나 잘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을 했다면서 그 사람한테 대행으로 전화가 오는데 받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막 가르쳐주면, 그거 그러냐고 막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기 있는 사람이 괴물이라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정보를 줘보세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알겠죠? 이건 캡처를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집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한 7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요약본을 보고 설명을 하자면,
박정호라는 사람이 경매를 넘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근저당권 설정 을구를 보니까 얘는 15억을 해놨잖아요. 15억으로 경매를 넘겼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근데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나온 이 가압류는 경매 단 뒤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경매 뒤에 한 가압류는 당연히 배분 요구 종기를 놓쳤겠지.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놨거든요. 이 날짜를 놓치면 배당 못 받아요. 그러니 이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같은 날이니까 받았겠네? 아니, 같은 사람이니까 얘는 받았을 것 같고 이 뒤에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9월 5일이니까 22년 9월 5일 이거 받았네요. 여기까지만 받았네. 여기까지만. 얘는 못 받았네. 그래서 가압류권이 2억이 있지만 2억, 5억 이게 뒤늦게 설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판결문으로 받아서 이 판결문으로 법원 보강금 형태, 이 보강금이 배당되어 있을 때 법원의 보강금 형태로 낙찰이 잔금을 입금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잔금이 보강금 형태로 있을 때 요걸로 여기다가 압류 추심을 걸면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모든 정보를 얻어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건 제가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면 2번. 가압류에서 배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건 빨리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겠어요,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9월 5일이니까. 그럼 얘는 배당 못 받잖아, 2억을. 아깝잖아요. 물론 그 뒤에 밑에 이제 강동준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용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 돈을 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를 놓쳤지만 요 절차, 지급 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디다가 압류해요? 법원에 돈이 있잖아. 잔금 납부하는 낙찰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 돈에다가 압류를 건다고 알려준 거예요. 이 정보를 준 거지. 그러니 그 사람이 변호사, 상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써서 이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엄청 도와주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낙찰 받기 전에 이미 집 다 보고, 뭐지? 배당 전에 뭐라고? 배당 전에 신청해야 함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배당 전에 신청해야 함? 그렇죠. 배당 전에 해야지. 배당 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저분은 진짜 척하면 척 알아듣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돈.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돈을 받으러 다니는, 대법질 하시니까 받으러 다니기도 하겠네. 법원의 보강금 형태로 머무르고 있거나 전세금을 갖고 있는 거에도 제3자, 판결문을 받아서 제3자로서 가압류를 걸거나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저 사람 자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산을 빌려주거나 대여해주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다른 자산도 제3자 추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안 들리시는 분은 천천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십시오. 제대로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실무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득세 기준을 설명드렸고, 이거는 물어보신 분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취득세 1.1%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금액이요, 9억 넘어가면 3%입니다. 까먹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것도 한번 캡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것까지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장으로 갔던 물건인데, 이 물건은 경매 등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해로 퀴즈가 이제 이게 전반기 1월에서 9월 사이에 한 100개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정도까지 한 60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는 상당히 좋았어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뭐 핵심지는 아니지만 대구 사시는 분은 실거주 마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지부는 다 볼 줄 아시니까 대지권 땅에서 하나 제가 가져온 건 뭐다? 행정구역 명칭이 오모 유구로 변경됐네. 면이었는데 이거는 승격입니다. 그럼 도시의 인구가 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다음 갑구에 봤더니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이전했네요. 18년에. 18년 누가 있느냐? 하나건설이 지었는데 지구종합건설한테 이렇게 넘긴 거네. 어떤 거를? 전체를. 아파트가 한 960세대 되거든요.
이 960일 전체를 넘긴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이 하나리움 건설이 할 때 처음부터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분양을 한 게 아니고 5년 임대 분양 전환이었어요. 이 말 이해된다, 1번. 이런 건 많이 아실 거야. 5년 먼저 살아본 다음에 분양으로 바꾸든가 말든가 결정해. 그때 가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건설이 이걸 하다가 부도 위기가 왔나 봐. 자금 순환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이걸 받아주는 회사한테 일괄적으로 1.5억 선에 넘긴 겁니다. 알겠죠? 전체 물건을.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탁 등기를 넘기고 원부 작성을 했다는 뜻은 뭐냐? 이게 대출로 진행했다는 뜻이겠죠? 신탁 대출을 보통 진행할 때는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대출의 총액을 늘리는 겁니다. 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반공제가 많은 고시원의 다중주택에 활용하거나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한꺼번에 가져올 때는 거의 다 신탁을 이용합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런데 사회행위 취소 정도 막 걸고 그랬네요. 여기에 전세 대출 받거나 들어가신 분들이 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을 이제 돌려주면서 전세금을 빼주면서 구상권 청구 형식으로 하려고 가처분을 걸어놓고 경매를 넘기려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서 먼저 임의 경매를 넘겨버렸냐면 애초에 가지고 있던 근저당 우리은행에서 먼저 넘겨버린 겁니다. 을구에 을구에 가야 보이겠네요. 을구 여기 있네. 우리은행 근저당 잡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 공동담보 목록이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전체가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 대출로 진행했던 은행에서 경매를 넘겨버리니까 얘네들이 계약을 인수했던 당사자도 손을 쉴 수 없게 경매로 넘겨버리게 된 거고 임차권 등록했던 것도 말소를 진행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일반 들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냐? 이걸 토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검색을 해봅니다. 분명히 아파트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럼 카페에서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보니까 하나리움 퀸즈에 한 19년쯤 샀더니 아까 18년에 지구종합건설을 넘겼죠. 그런데 신탁자금 6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융자로 잡혀있지 않아서 이 신탁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잠시 비어있는 세로 전입신고를 하고 여기서 연락이 왔죠. 여기서 나름 조작을 한 거예요.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하지 말고 비어있는 데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금 본인 걸로 바꿔주면 그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대출 받은 걸로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그래서 지구종합건설의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5년 임대부 분양 전환주택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법적 등기는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래 결국 탈이 나는 거야. 그럼 탈이 어떻게 났느냐? 최근에 이제 올린 글입니다. 신문고에 올렸던 건데 5년 임대 분양 후 조건으로 하는 960세대였는데 이거를 넘겨버린 거예요. 세대학 1억 5천여 일괄적으로 매각을 해버린 거죠. 이 매각하면서 신탁 원부, 즉 소유권 신탁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전세금 대출이라든지 그건 허가와 관련이 있겠고 일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좀 생겼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입신고를 전입하고 허그로부터 돈 받고 하는 절차를 지구종합건설에서 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실패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가 부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부도나진 않았어요. 자금력이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냥 경매에서 넘겨 처리하는 걸로 전체 아파트를 경매 처리하는 거 정도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입주민 우선 분양권이 지켜지지 않아요. 얘들은 권리가 없는 걸로 확실해졌어.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구는 지금 매매 심리가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외곽 지역에 주된 지역도 아닌 곳에 1억대의 아파트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월 12건 이상의 거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억 정도의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낙찰이 1.3억 선의 거래가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는 1.5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거래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이죠. 이걸 노리고 들어가서 단기 차익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등기부는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본인이 싼 물건을 들어갈 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옥션을 잠깐 활용하실 분들은 40만 원 입금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하시면 되고요. 수강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제목은 이렇게 되고 시작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해요.
추석이라서 아마 많이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88명, 지나가니까 88명이네요. 오늘 거 돌려보시고요. 매번 아이 키우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수업도 좀 끝까지 못 듣고 하시면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좀 궁금하시고 그러면 이 근처 계신 분들은 사전 답사 대신에 내일 11시에 테아파트 앞으로 오셔가지고 줄부가 저렇게 생겼어. 사람이긴 하구나. 이렇게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요. 대체로 지금 어려운 용어 위주로 좀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질 텐데 사실 이 안에서 거의 현장에서 인용된 사례가 여러분의 선배들의 사례가 주로 다뤄집니다.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다루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건 다 뺐고 그래서 저한테 좀 잘 안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알려주시고 기꺼이 쓰라고 하시는 분들 것만 쓰고 있고요. 그 현장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 얘기를 실제 있었던 일을 갖고 하니까 더 생생하게 들려줄 거고 챌린지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티타임에 오시면 그 현장에 있었던 저 사례에 있던 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억 근육 한 거는 제 강의에는 그냥 무조건 다 증정을 는 걸로. 저는 이미 있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 있으면 두세 권 사서 기부하세요, 기부. 아파트도 있고요. 노인정도 있잖아요. 그죠?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잖아요. 기부하셔도 좋습니다. 선물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이런 것까지 질문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한 권 있으니까 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니, 그냥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 드리세요. 이 출판사의 요청으로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세일즈를 진짜 못하거든요. 출판사의 요청이 있어서 저도 세일즈를 못하지만 세일즈 못하는 김에 그냥 수강생에게 하나 줘버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질문은 10시가 됐기 때문에 한두 개만 받아볼까요? 질문은 충분히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할인권은 동민님이 여러분 그 후기 쓴 거 읽어보시고 마음에 좀 와닿는 분을 그냥 일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했어요. 동민님이 너무 감수성이 좋으셔서 정말 선택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인받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차표 매진됐으면 아유 안타깝지만 제가 내일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아유, 녹음 좀 힘든데 다음을 기약하죠 뭐. 부산은 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대구 퀸즈는 단기 매도 목표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실거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거주 하시려면 돈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 굉장히 적게 들죠. 그죠? 1억대 대출이 나오는 게 2.2%대 지금 디딤돌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또 저는 단기 목표지만 단기 그 매도 목표라는 건 다주택자 포지션이고 1주택자 포지션에서는 신혼부부 시작하시거나 그쪽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던지 옆에 있으니까 직장이 옆에 있는 분은 거기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부산도 단타 대상인가요? 부산도 이런 데를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건 부산에 가는 목적은 지금 제가 재개발 물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저한테 사실 분들 오셔도 되고요. 음, 저는 시중가보다 1,000만 원 싸게 내놓을게요. 1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되나요? 다 됩니다. 서울 수도권만 안 돼요, 여러분. 대구, 부산은 돼요, 둘이니? 아시겠죠? 박혜진님, 이 호주 박혜진님이에요, 혹시? 매매사업자 대출 돼요. 서울 수도권 빼고는. 박혜진님은 호주에 있는 박혜진님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분이구나. 어떤 도움이 되었냐고요? 이, 그 사건 정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내부자라는 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맞죠? 그럼 그분은 뭐냐? 이 사건 당사자, 소유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판 결과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 카피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주인하고 연락해가지고 낙찰 받기 전에 이미 들어가서 그 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여부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MPL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하죠. 등기부에서는. MPL을 설명을 어떤 거다라고 드릴 수는 있지만 MPL 투자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합니다. MPL은 약간 사기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선생님들 하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MPL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사기를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공투를 하실 거거든요, 보통은. 나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MPL 이 가격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가격이 사실 합리적인 가격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근저당을 사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PL은 일단 경매에서 많이 해보신 다음에 고수가 되시고 나서 나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고 싶어 라는 판단이 들면 대부업체 등록을 하시건 아니면 대부업체 하시는 분하고 연합을 해서 하시건 그런 기회는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고수도의 단계예요, MPL은.
예, 대부업체는 만들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현금 금액 소득 증빙만 대부업 5억 이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토지 별도 등기 1토지 갑구 1번 금지사항 등기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1-1번에 토지 별도 등기 돼 있거나 이렇게 금지사항 등기 돼 있는 거는 분양했던 아파트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파트가 분양했으면 저건 다 그냥 의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 건 더 복잡해요. 왜냐면 3년, 5년 뭐 매도 제한, 거주 제한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까지 등기에 다 기록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쪽이고 외곽 지역이니까 그냥 몇 개 없는 거예요, 기록사항이. 오히려 적은 버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죠? 자주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 달에 한 번씩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1월부터는 신세계 출강을 나가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석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이 적을 거거든요. 사람이 적으면 확실히 모의도가 강합니다. 적게 모일수록 좋아하는 질문 이상하죠? 이건 거의 뭐 어, 저는 기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